뒤에 이제 이어서 나갈 내용은 국제 복합 운송입니다. 복합 운송의 좀 개괄적인 내용을 오늘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국제 복합 운송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의 운송 계약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운송 수단이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송 계약이 하나란 거는 운송인이 한 명이에요. 하주와 운송인의 운송 계약은 하나인데, 그 운송인이 제공해주는 운송 서비스는 하나의 운송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운송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상이나 육상이나 항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 복합 운송입니다. 인터내셔널 멀티모달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 복합 운송은 살펴보면 하주와 복합 운송인 간의 복합 운송 계약을 통해서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단일의 책임을 집니다. 단일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리고 운송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운임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 단일 운임이죠. 그리고 운송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을 합니다. 이 복합 운송 서류가 쉽게 말해서 육상 구간, 해상 구간, 항공 구간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커버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이거를 만약에 복합 운송이 아니라고 쳤다면 하주는 육상 운송 따로, 해상 운송 따로, 항공 운송 따로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복합 운송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명의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 큐에 한 방에 깔끔하게 여러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운송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국제 복합 운송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국제 복합 운송의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북미 쪽으로 가는 북미 쪽에 그 랜드 브릿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유럽으로 가는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입니다. SLB라고 하죠. 시베리아, 그러니까 그 지금 러시아 지역을 간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지역을 간통해서 유럽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트랜스시입니다. 트랜스시가 뭐냐면 여기 밑에 실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이나 일본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옆에 가면 보스토친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거기 내립니다. 거기서 그래서 철도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 뭐 내가 여기 있는 도시들을 다 잘 모르는데 몇몇 군데 아는 데만 얘기하면, 리가가 뭐냐면 그 발틱해의 에스토니아인가 거기 있는 항구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에 그 이 도시가 예전에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린 시절이 있었어. 구소련 시절 때는. 근데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극동 지역 아시아 쪽의 항구가 블라디보스토크잖아요. 저쪽 유럽 쪽의 러시아 항구가 그 발틱해, 그러니까 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있는 그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러시아의 항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이 도시가 그 표트르 대제가 만든 그 도시야. 되게 그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로 가거나 아니면 오데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밑에. 오데사는 어디냐면 흑해 연안 도시예요. 러시아 지금 그 시끄럽죠. 거기 우크라이나하고 뭐 크림반도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분쟁으로 그 시끄러운 그 지역의 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오데사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스토치니로 가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리가로 가든지 아니면 생트페테르부르크로 가든지 오데사로 가면 쉽게 말해서 발틱해나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주요 항구예요. 생트페테르부르크, 리가, 오데사.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그래서 철도 타고 가서 다시 바다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트랜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트랜스레일이 있어요. 트랜스레일. 자,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요.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탑니다. 쭉 가죠. 쭉 가서 어디로 내리냐? 브레스트.
브레스트. 여기 쭉 도시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아는 데는 브레스트밖에 없어요. 이게 폴란드에 있는 도시예요. 폴란드. 폴란드에 있는 도시를 타고 다시 또 철도로 계속 갑니다. 유럽 철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서유럽 국가로 가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가서 유럽의 철도를 통해서 이송을 한다라고 해서 트랜스레일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레일. 자, 그리고 밑에 거. 우리나라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서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활용을 해서 그 폴란드에 있는 브레스트까지 육상 운송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 트럭으로, 철도가 아닌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을 트래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소요 일수를 보면 거의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래서 이거 한 달 걸리거든.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용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배 선박에 실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는 그 루트 있죠. 그 루트로 보내도 한 달 걸려요. 한 달보다 더 짧게 걸릴 수 있어. 20여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시베리아로 보내고 싶어? 바다로 보내고 싶어? 저 시베리아로 가다가 얼어 죽으면 어떡해? 내 하물이. 물론 걔가 생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잘 안 쓰여요. 쉽게 말해서. 잘 안 쓰입니다. 불안하거든. 한 적이 너무 많이 되잖아. 중간에. 근데 부산항에서 그냥 저 유럽 가는 컨테이너 선박에다 한번 실으면 엔트워프나 암스테르담 항구까지 논스톱으로 가는데 뭐. 수에즈운하 통과해가지고. 아니면 정 안 되면 희망봉을 돌아서라도. 그래서 잘 안 쓰입니다. 이게 한 적이 너무 많이 되잖아. 불안해서 잘 안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그냥 교과서에니까 뭐 수업 시간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배우지 실무적으로는 거의 뭐 안 쓰인다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차이나 랜드 브릿지. 차이나 랜드 브릿지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동해안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중국 내륙 횡단 철도를 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로 치면 실크로드지. 그 실크로드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사실 잘 안 쓰여요. 그냥 바다로 보내지. 자, 그리고 뭐 랜드 브릿지가 있습니다. 랜드 브릿지. 이거 시베리아 횡단철도 말고 이제 북미 쪽으로 화물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미국, 캐나다 있는 그 북미 대륙을 일종의 육교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육상 교통로를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보내면 랜드 브릿지. 그리고 미국, 캐나다 동해안으로 보내면 미니 랜드 브릿지.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그 내륙 지방, 중부 지방으로 보내면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라고 개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CLB 있어요. 캐나다 랜드 브릿지입니다. 여기는 밑에는 왼쪽에는 캐나다 해놓고 본문에는 카나다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그 원어민들이 발음하면 카나다에 가깝긴 해. 하지만 오타란 거지. 그렇죠? 캐나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캐나다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상을 타고 부산에서 캐나다 서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 서쪽에 유명한 도시가 밴쿠버가 있고 그 밴쿠버 건너편에 미국 땅에 시애틀이 있어요. 맨날 비 오는 도시. 시애틀이 거기잖아. 스타벅스의 고향이잖아. 내가 가봤어. 좀 자랑 좀 하려고. 스타벅스 본점. 본점이 아니고 1호점. 스타벅스 1호점. 시애틀에 있어요. 그 캐나다 서안, 미국 서안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다? 철도 운송을 합니다. 철도 운송을 해서 그 캐나다의 동쪽, 그래서 몬트리올 뭐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죠. 몬트리올도 가봤어. 몬트리올. 배를 타고 가면 함부르크, 독일의 함부르크나 아니면 네덜란드의 로텔담이나 프랑스의 르하브르, 이건 프랑스 항구입니다. 밑에 하브르. 이 곳으로 유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한 22일 정도 걸려요. 이게 캐나다 랜드 브릿지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메리카 랜드 브릿지. 이 원래 랜드 브릿지 개념이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여기서 제일 처음 시작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해안, LA 롱비치항 이런 곳으로 가서 미국의 그 철도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미국 동해안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다시 선박을 태워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아메리카 랜드 브릿지입니다. 자, 그리고 미니 랜드 브릿지가 있어요. 미니 랜드 브릿지 MLB라고 하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아니고 미니 랜드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미국 서해안으로 가서 그 어디로 간다? 북미의 그 동쪽 해안. 예,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보스턴이 있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아니면 멕시코만. 그러니까 그 텍사스 쪽 있는 그 뭐지?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루이지애나 그쪽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뉴얼리언스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법이 미니랜드 브릿지입니다. 자, 그리고 IPI라고 있어요. IPI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달이라고 하는 건데 내륙 지점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미국 서해안으로 가서 북미에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들, 북미 내륙에 있는 도시들, 뭐 시카고라든지 뭐 애틀란타라든지 뭐 그런 곳으로 가는 경우를 IPI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버스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탈이라서 RIPI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지도가 있나? 위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 보면 IPI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서해안으로 가서 이 미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RIPI는 뭐냐면 여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거예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이쪽 미국 동부로 가가지고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를 RIP, 리버스, 거꾸로 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RIPI라고 합니다. 그리고 OCP,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미국 서해안 가서 미국 로키 산맥의 동쪽 지점, 그러니까 뭐 유타라든지 뭐 애리조나라든지 뭐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OCP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북미 대륙을 활용하는, 북미 대륙 그 자체를 육교로 활용하는 국제 복합 운송 경로가 있습니다. 요 뭐 한편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위에 거 봤던 것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지 아니면 북미 내륙 운송이라든지 뭐 랜드 브릿지들은 기본적으로 육상, 해상, 육상의 그 연계 운송이었는데 그 해공 복합 운송이 있을 수 있어요. 항공 운송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기간이 단축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비행기로 다 보내면 되잖아. 비행기로 다 보내면 직항 노선 비행기 타보면 알겠지만 한적 그 경유할 때랑 그 직항 탈 때 그 여러분들 비행기 표값 차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표값 아낄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그 최근에 미국의 항공사들이 그 승객을 짐짝처럼 다뤄가지고 문제가 되긴 했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항공 운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인천공항이 서비스로는 세계 1위지만 물동량으로의 세계 1위 공항들은 다 어디 있냐면 물동량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객 수송 있죠. 여객 수송에 있어서 1위 공항들은 다 북미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땅이 넓잖아. 근데 미국에 웃긴 게 KTX가 없다.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 KTX 있는지. 고속철도 있는지. 없어요. 미국은. 저 유럽은 있어. 알죠? 뭐 떼제베나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일본 있어. 신칸센 있죠. 근데 우리도 있어. 우리나라 땅이 미국의 1개 주밖에 안 되잖아. 사이즈가. 근데 고속철도가 있는데 미국은 고속철도가 없어요. 뭔다? 사람들 급하면 비행기 탑니다.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을 웬만하면 비행기 타요. 우리가 KTX 타듯이 걔네들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그렇다 보니까 여객 수송에 있어서 압도적인 1위부터 10위 공항들이 미국에 있는 공항들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미국까지 가서 미국 안에서 이동하는 거 있죠. 미국 국내선 활용하는 거. 미국 국내선이 훨씬 싸거든. 그건 싸게 치거든. 그래서 지금 요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미의 그 서해안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내 어디 지점이나 아니면 뭐 유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남미로 가거나 이런 방식의 운송을 하는 것이 해공 복합 운송으로서 북미 경유 루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뭐예요? 요즘에 유럽 갈 때 여러분들 좀 싸게 가려면 이렇게들 많이 갑니다. 어디를 경유하는 거야? 두바이 경유하는 거지. 두바이를 경유를 해서 아니면 홍콩이나 방콕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동남아나 아니면 저기 그 서남아를 경유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유럽으로 들어간다. 요게
우리나라에서 유럽 직항 노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싸죠. 가본 사람들 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상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코바로. 그래서 모스코바에서 내가 가고 싶은 유럽의 어느 도시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훨씬 싸게 치이겠죠. 하지만 엄청 피곤하겠죠. 유럽에 도착했을 때쯤에 이제 완전 탈진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거기서 놀지도 못하겠죠. 어쨌든 그런 식의 경로도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한 복합 운송 경로였고, 또 이어서 볼 건 뭐냐면 복합 운송인의 유형이에요. 복합 운송인의 유형. 실제 운송인형이 있을 수 있고, 계약 운송인형이 있을 수 있고, 무선박 운송인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사실 무선박 운송인은 계약 운송인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보면 실제로 그 복합 운송을 할 때 그 육상 구간이나 해상 구간이나 항공 운송 구간에서 실제로 운송 서비스를 자기 선박과 자기 비행기와 자기 트럭을 가지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실제 운송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 운송인은 뭐냐면 실제 직접적인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운송 수단을 활용하지도 않아요. 뭐만 하냐면 하주와 운송 계약을 통해서 맺어서 운송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실제 운송인들을 수배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중간에서 운송 주선 역할을만 하는 사람을 계약 운송인형, 쉽게 말해서 운송 주선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운송인은 실제로 선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Non-Vessel Operating Command Carrier라고 해서 MVOCC라고 합니다. MVOCC는 사실 미국 쪽에서 만든 명칭이에요. 미국 쪽에서 만든 명칭이다. 그래서 운송 주선인 Freight Forwarder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 주선인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프라이트 포워더고 하주가 있으면 운송 계약은 이렇게 체결을 하고, 실제로는 육상 구간이면 육상 구간, 해상 구간이면 해상 구간, 뭐 항공 구간이면 항공 구간, 뭐 이거를 실제로 운송하는 실제 운송인이 따로 또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운송인, 아니면 이제 실제로 운송 수단을 보유해서 실제로 선박이나 트럭이나 비행기를 운용을 하는 그런 실제 운송인,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합 운송인이 운송을 함에 있어서 그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데에 그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복합 운송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운송인의 책임 방식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가실 책임 원칙입니다. 가실 책임 원칙. 그래서 가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뭐다? 우리 공부했죠. 해상 운송인들이 다 가실 책임주의였죠. 뭐 함부르크에 와서 가실 추정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운송인,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진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잘못이 없으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런 주의였어요. 상당한 주의 의무. 그래서 절대적 주의 의무가 아니라 상당한 주의 의무를 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무가실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무가실 책임 원칙은 뭐냐면, 일단 사고가 나면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사용인들이 책임집니다. 책임져요. 그게 가실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책임진다라고 해서 무가실 책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면제 사유,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면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가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것이냐? 화물의 뭐 포장 불비라든지 아니면 화물 고유의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의 경우까지도 운송인한테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무가실 책임주의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 화물의 고유하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엄격 책임이 있어요. 엄격 책임. 이거는 이제 면책도 없는 거야. 면책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엄격 책임이라고 합니다. 엄격 책임은 사실상 없고, 무가실 책임 원칙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항공운송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곧 하겠죠. 학기 말에 거의 끝날 때쯤에 합니다.
자, 그리고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여기 보면 육상 운송 구간이 있고 해상 운송 구간이 있고 또 항공 운송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했던 중간고사 이전에 공부했던 헤이그 비스비 규칙, 헤이그 헤스비 규칙이 해상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죠. 근데 그런 헤이그 비스비 같은 국제 규칙이 육상에도 있고 항공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공 운송을 하게 되면 바르샤바 몬트리올 협약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육상 구간은 또 육상 구간이 적용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운송인의 책임 한도나 책임 제한이나 운송인의 책임이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합 운송이란 게 이 전체 운송 구간을 하나의 운송인의 책임 하에서 운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합 운송인은 그럼 해상 운송인의 역할이냐, 육상 운송인의 역할이냐, 항공 운송인의 역할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책임 체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등장하는 책임 체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단일 책임 체계가 있어요. 단일 책임 체계. 그래서 단일 책임 체계란 것은 뭐냐면 이 복합 운송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운송 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하주에 대해서 복합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동일한 책임을 부담을 하는 것을 단일 책임 체계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복합 운송의 개념과 복합 운송의 취지에 가장 맞아떨어지죠. 맞아떨어져요. 근데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운송 주선인이 복합 운송인이잖아요. 이 복합 운송인과 이 각 구간의 실제 운송인은 무슨 관계예요? 계약 관계죠. 여기도 계약 관계잖아. 운송인이 운송인한테 운송을 맡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실제 운송인이 책임지는 책임 제한과 책임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단일 책임 체계를 잘못 적용하면 운송 주선인, 복합 운송인은 자기의 책임 범위에 해당이 돼서 이 하주한테 배상을 해줘요. 근데 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실제 이 사람은 이렇게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실제 운송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실제 운송인은 그 사고가 난 해당되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운송인의 책임 제한을 적용하다 보니까 면책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는. 요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하주와 운송 주선인의 계약은 만약에 단일 책임 체계를 했을 때 배상해야 되는 운송인이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될 수 있지만 그 같은 사고가 이 실제 운송인한테 가서는 면책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그리고 면책이 아니라 배상이 되더라도 여기 운송 계약에서의 책임 한도액과 책임 한도액 물어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과 여기 실제 운송인이 물어줄 수 있는 책임 한도액이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 여기 운송 주선인만 뻥찌죠. 중간에 운송 주선인만 손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해요. 단일 책임 체계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떤 책임 체계가 쓰이느냐?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책임 체계, 이종 책임 체계가 쓰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복합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뭐에 대해서 손해 발생 구간에 따라서 그 책임 한도액이나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 네가 사고가 난 범위가 네가 만약에 육상에서 사고가 났으면 책임 한도액이 육상 운송에 해당되는 책임 한도액이고 네가 해상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해상 운송인이 너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임 한도액까지 책임을 져줄게. 이거예요. 이종 책임 체계는. 그래서 육상 운송 구간, 해상 운송 구간, 항공 운송 구간의 그 각각 이종 간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종 책임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해 발생 구간에 따라서 책임 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면 밑에부터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면 어떻게 한다? 그 손해가 발생한 구간에 적용하는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와 책임 제한이 정해지는 거예요. 도로 운송 같은 경우에는 CMR 조약, 아니면 철도 운송 같은 경우에는 CIM 조약, 해상 운송 같으면 헤이그 비스비 이런 식으로 그 운송 구간에서 적용하는 국제 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육상 구간에서 났는지 해상 구간에서 사고가 났는지 사고 구간을 잘 모르겠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별도로 정해진 원칙, 그러니까 그 복합운송 국제 규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거기서 정해놓은 방식이 있어요. 뭐 함부르크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MT 조약이나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뭐 얼마의 책임 한도를 진다, 얼마의 책임 제한을 진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손해 발생 구간을 정확히 모를 때만 그 국제 규칙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고, 손해 발생 구간이 명확하면 그 해당되는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을 적용한다. 이게 이종 책임 체계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변형 단일 책임 체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변형 단일 책임 체계. 요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단일 책임 체계와 이종 책임 체계를 절충을 해가지고 복합 운송인의 책임 자체에는 일률적인 책임을 적용하는데 뭐만 책임 보상 한도만, 한도만 667 SDR 그런 거 있죠. 그런 한도만 발생 구간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을 변형 단일 책임 체계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제 복합 운송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현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웅크타드 ICC 복합 운송 통일 규칙에서 변형 단일 책임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서두르지 마요. 곧 보게 될 거야. 자, 운송 주선인 프라이트 포워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하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 운송인에게 또 이 각 운송 구간을 맡기는 그런 운송 주선업을 하는 사람을 운송 주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을 위해서 고객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운송 계약의 주체가 되고, 또 개별 구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운송인에게 운송을 맡기는 사람이 되죠. 하주가 되는 아주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사람. 그래서 이 운송 주선인을 부르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포워딩 에이전트, 인터내셔널 포워딩 에이전트, shipping 에이전트, MVOCC, 인터내셔널 프라이트 포워더, 이게 다 이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운송 주선인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다?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고, 운송을 각 구간을 수배하죠. 육상 운송 수단을 수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송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도 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보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운송인이 통관, 보관, 보험 업무까지 다 해요. 이게 뭐냐면 일간 서비스. 보통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통관 업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관법인 아니면 간세법인 이런 곳에서 그 하주에게 하주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일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주는 그냥 그 서비스업을 하는 운송 주선인에게 그냥 화물만 덩그러니 맡겨요. 그러면 그 화물을 맡김을 받은 복합 운송인 혹은 운송 주선인 혹은 우리나라로 치면 통관법인이나 간세법인이 어떻게 한다? 화물을 처음에 출발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출 통관, 보관, 그리고 검역, 보험, 운송, 육상 운송 구간, 항공 운송 구간, 해상 운송 구간, 그리고 목적지 도착해서 육상 운송 구간. 또 반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육상 운송 구간, 그리고 수입해서 들어올 때 수입 신고, 통관, 검역, 하역, 그리고 육상 운송 구간까지 마정해서 인랜드 이제 물류까지 다 해가지고 내 고객의 창고나 내 고객의 영업소나 아니면 내 고객의 공장까지 문 앞까지 딱 갖다 주는 서비스를, 일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많아요. 누가? 복합 운송인이. 이게 이런 것까지 해야 뭔가 경쟁이 되지 않겠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운송 주선인은 자기가 선박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비행기를 갖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뭐 복덕방 아저씨 마냥 중간에서 수수료 먹는 사람이야. 그럼 수수료 먹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른 사람, 다른 자기의 경쟁자들에게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송 주선인들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가보면 이런 통관 절차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대행해줘요. 대행자. 그래서 실제로 수출입을 하는 하주는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물건 가져가세요. 이것만 하면 되게끔. 모든 일은 알아서 처리하고. 그러면 모든 일은 알아서 다 처리하면 나중에 그 하주한테 받는 돈도
요런 관련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잖아. 예, 그런 식의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여러분들 업무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니 여러분들 해본 것 중에서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 이사 여러분들이 직접 함을 싸고 포장해서 박스 구에다가 짐 정리해가지고 용달차 수배해가지고 용달 맡겨서 목적지 도착해서 자기들이 직접 짐 풀고 진열하고 할 수도 있지만 요새 뭐가 있어요? 포장이사란 게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직접 짐 싸고 용달차 수배하는 것보다 포장이사가 얼마나 더 비싸죠. 왜? 포장이사는 뭐부터 해줘? 짐 싸는 것부터 해주잖아. 그리고 목적지 도착해서 푸는 것까지 다 해주잖아. 원하는 위치에 저기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기 갖다 놔주잖아. 포장이사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운송 서비스 자체도 운송 주선인이 이런 프라이빗 포워더들이 그런 포장이사 마냥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다 해준다. 그런 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자, 그리고 복합 운송 서류에는 통선화증권이 있고 복합 운송 서류가 있습니다. 통운송은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함께 사용되는데 그 각 운송 구간에 대해서 책임지는 운송인이 다른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해요. 개념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그 통운송하고 복합운송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운송 서류가 쓰이냐면 선화증권 형식의 복합운송 서류가 많이 쓰입니다. 여기 보면 복합운송 선화증권이라는 거 보이죠? MTBL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표현은 뭐 여러 가지 등장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 복합운송 주선인들의 협회가 있어요. 피아타라고. 그래서 피아타 BL이 제일 많이 써요. 복합운송 선화증권. 그러니까 복합운송 서류인데 형식이나 양식이 선화증권 형식이에요. 그게 복합운송 서류로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 복합 운송 서류의 기능은 선화증권 형식, 아까 얘기가 뭐였어요? 복합 운송 서류인데 형식이나 양식이 선화증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선화증권의 기능은 똑같아요. 물품의 수령증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운송 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복합 운송 서류를 원본의 권리 증권성을 가진, 왜냐하면 선화증권 양식이니까. 선화증권인데 뭐가 들어가 있다? 육상 운송 구간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사실상 선화증권과 같아요. 그래서 선화증권처럼 권리증권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운송 서류로서 쓰이는 것이고, 자, 여기 42번 슬라이드부터는 뭐냐면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에 보면 거기 복합운송 서류, 그러니까 거기서는 복합운송 서류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두 가지 이상 운송 수단에 의해서 이행되는 운송 서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복합운송 서류의 신용장상 은행의 수리 요건을 좀 볼 거예요. 요거 보면 끝나.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슬라이드가 많을 뿐 내용은 많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수리 요건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뭐였냐면 선화증권,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BL의 수리 요건이었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요 시간 우리 지금 현재 수업 시간에서 보는 신용통일규칙의 수리 요건은 복합 운송 서류의 수리 요건입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합 운송 서류도 선화증권 양식에 따라서 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송 서류의 명칭에 보면 UCP 619조에 따라서 명칭을 살펴보면 명칭은 굉장히 다양해요.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컴바인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아니면 BL 형식이면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BL, 이런 식으로 명칭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그래서 복합 운송 서류에는 선화증권처럼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운송인이나 선장이나 그리고 이들의 운송인 또는 선장의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이 되어져야 해요. 이거는 지난 시간 했던 선화증권의 그 수리 요건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쭉 그 같은 내용이고, 다만 그 서류가 복합 운송 서류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선화증권에는 선적 선화증권과 수치 선화증권이 중요했는데 복합 운송에서는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물품의 선적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여기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여기 발송 디스패치, 그리고 수탁 테이크 인 찰지, 그리고 ship on board 본선 적재. 그래서 이거를 뭐 발수선, 나는 뭐 이렇게 외웠는데 발수선, 발송, 수탁, 선적, 요 세 가지가 물품의 선적을 의미합니다. 그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에서는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된다, 수치 선화증권은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복합 운송 서류에서는 이 복합 운송 서류에 하물이 발송됐다, 하물이 수탁됐다, 하물이 본선 적재됐다,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아무거나 쓰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 물품이 선적된 걸로 봅니다. 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복합 운송 서류에 발송, 수탁, 선적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문헌이 있으면 이러한 표시가 있는 복합 운송 서류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표시, 발송됐다, 수탁됐다, 선적됐다, 이런 문헌이 없으면 그 서류는 은행에서 수리해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수탁지와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표현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수탁지는 서울, 하물을 받는 곳이죠. 하물을 받을 수. 그래서 하물을 받는 곳이 서울이고, 최종 목적지가 동부 런던이라고 한다면, 그 관련해서 이 신용 그 운송 서류에, 복합 운송 서류에 수탁지 서울, 인도지 런던이 나와 있으면 수리가 가능해요. 왜? 중간에 선적이 부산에 됐고 양육이 엘리자베스 포스에서 됐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수탁지와 인도지가 서울과 동부 런던으로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수탁지와 인도지하게 다르게 적재항하고 양육항이 부산 엘리자베스 포트 이것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이 물품의 그 선적항이나 양육항이 적혀 있지 않고 수탁지 최종 목적지가 적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BL상의 선적항이나 BL상의 양육항이 어딘가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이 복합 운송에 있어서는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복합 운송 서류상에 예정된 선박, 뭐 예정된 적재항 혹은 예정된 양육항 이런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본선 선적지와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수리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 복합 운송이라는 것 자체가 복합 운송 주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운송 수배해가지고 운송을 최종 목적지까지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정된 선박 이런 표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과 같죠. 뭐 원본이 발행됐으면 원본이 다 제시돼야 된다. 2통 이상의 원본이 제시됐으면 발행됐으면 그 전통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과 같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화증권 수리 요건과 같은 게 뭐다? 정식 서류와 약식 서류 다 받아준다. 그것도 같죠. 자, 그리고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중에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그 자체를 수리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내용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은행이 수리 거절한다라고 했어요. 왜 거절한다? 그 용선자, 그러니까 선주가 이 운송계약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은행이 수리 거절한다는 이야기를 선화증권 수리 요건 얘기할 때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복합운송도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그 운송수단이 용선에 의해서 빌린 배이며 그 배를 빌린 운송인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된다? 그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내용, 그러니까 선주의 개입 여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은행이 수용할 수가 없다. 수리 불능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 복합운송 서류는 은행이 수리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한적 당연히 일어나겠죠. 복합운송이니까 한적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장상에 한적 금지가 적혀 있는 신용장이라 할지라도 복합운송 서류는 복합운송 자체가 한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수리됩니다. 한적이 행해질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서 수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복합 운송 관련 보험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보험이 있고 화물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보험,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 껍데기 있죠,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보험 드는 것도 있고 컨테이너 안에 실려 있는 화물을 보험을 들 수도 있어요. 보험. 그래서 그 컨테이너 안에 실려 있는 화물을 보험 드는 것을 우리가 해상 보험론이나 무역 보험론 시간 때 공부하는 해상 적하 보험이에요. 예, 그거는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왜 잠깐 한 40분 정도 해상보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이 해당되는 게 화물보험, 화물에 대한 보험이 여기 해당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껍데기, 컨테이너 그 자체를 어떻게 보험 들 것이냐의 문제도 있어요. 왜 컨테이너를 보험 듭니까? 컨테이너도 재산이야, 재산. 철로 만들었잖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 보험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itself insurance라고 되어 있는데 런던 보험자 협회가 정한 컨테이너 협회 컨테이너 약관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컨테이너만을 위한 보험이죠. 그래서 뭐 이 컨테이너 보험에 대한 내용까지는 지금 이 시간에 볼 수도 없고 볼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컨테이너 그 자체를 보험에 들 수 있다. 그리고 2번, 3번이 있어요. 2번, 3번은 뭐냐면 1번 보험을 들 때 특약으로서 2번, 3번도 드는 겁니다. 뭐냐면 컨테이너 소유자가 이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나 재산 상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거 물어줄 때,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뭐 대차, 대물, 뭐 이거 있죠, 대인,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껍데기를 보험을 들 때, 이 컨테이너를 보험 들 때, 이 컨테이너가 내 컨테이너라고 친다면 이걸 보험 들었을 때 이 컨테이너 자체가 부서지고 파손되고 했을 때는 컨테이너 자체 보험으로 해결을 하고, 이 컨테이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아니면 다른 컨테이너나 다른 화물에 대해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컨테이너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위에 컨테이너 자체 보험은 자차, 컨테이너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은 대차, 대인, 대물, 그거예요. 자동차 보험으로 비유를 해보면. 자, 그리고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은 뭐냐면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송 주선인 같은 사람이죠. 그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하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가 내 거야. 혹은 운송인 거야. 그래서 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하주가 이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실었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 안에 실려있는 화물이 멸실 손상됐어. 그러면 물어줘야 되잖아. 그때 적용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 손해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런 컨테이너 관련된 보험이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복합 운송을 사용할 수 있는 인커텀스, 정형거래 조건을 조금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W나 FCA나 뭐예요? 모두 해상 운송에서 전용하는 정형거래 규칙이 아니고 다양한 2종 이상의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 규칙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EXW는 매도인의 구내에서 매도인의 책임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이면 물건이 충당이 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는 것이 EXW고, FCA는 뭐냐면 프리캐리어라고 해서 매수인이 수배한 운송인, 최초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도 이전되고 하는 것이 FCA입니다. 요 두 가지 정형거래 규칙 모두 다 이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FCA나 CPT, 그리고 뭐 이거 뒤에 뭐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볼게요. 58번 슬라이드에서 FCA, CPT, CIP 요 세 가지 자체가 뭐에 쓸 수 있다? 복합 운송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과 복합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뭐다? 선적지에서 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는 거죠. 예, 그리고 위험이 이전하게 되는. 예, 그래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부담은 그 FCA, CPT, CIP 모두 다 선적지의 특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 넘어가게 되고, 다만 차이점은 FCA, CPT, CIP의 차이점은 비용 차이점이 다른 거죠. 비용의 분기가 달라서 CPT의 경우에는 목적지 양육항까지에 발생할 수 있는 운임만, 그리고 CIP의 경우는 보험료를 더 해서 이렇게 FCA, CPT, CIP가 위험 이전 물품 인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이런 건 다 비슷하지만 다만 매도인의 비용 부담만 CPT와 CIP의 경우에 조금 더 부담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는 DAT와 DAP가 쓰일 수 있어요. DAT는 Delivery at Terminal입니다. 터미널. 그리고 DAP는 이거 같이 해놨네. Delivery at Place예요. 그래서 왼쪽 거는 터미널, 뭐 어디 항구나 부두나 컨테이너 야드나 아니면 화물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물품의 인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이전과 물품 인도가 이런 목적지에 있는 터미널이나 항구나 부두나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DAT고, DAP는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일어나는 것을 DAP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여기 보면 인도 방법에 보면 DAT는 물품을 양육한 후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내린다는 의미예요. 운송수단에서 내려서 매수인의 입이 처분하에 두는 것이고, DAP의 경우에는 양화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물품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게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면서 다르다. 다만 터미널과 플레이스라는 개념 차이가 조금 있다. 그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플레이스가 터미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DDP는 뭐다? 목적지에서 매도인의 임의 처분하에 양육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것은 같으나,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 매수인의 최소 의무로서 수입 통관 의무를 매도인이 이행하는 것을 DDP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입 통관을 매도인이 한다. DDP의 경우에는 원래 수입국에 위치한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데, DDP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최소 의무고 매도인의 최대 의무이기 때문에 수입 통관까지도 매도인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뭐 같은 얘기인데 DAT, DAP, DDP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보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자, DAT 시애틀 포트 혹은 DAT 시카고 터미널 리노이즈 USA 인커텀스 20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 인커텀스 2010에 따른 DAT 정형거래 규칙에 따라서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터미널에서 물품의 인도가 일어나겠다는 거죠. 밑에 있는 거는. 그리고 위에 있는 DAT 시애틀 포트는 인커텀스 2010에 있는 DAT에 따라서 시애틀 포트, 워싱턴주 시애틀 포트에서 물품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해상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DAT, DAP, DDP 이런 것들이 복합 운송, 컨테이너 운송 사용에 매우 적합한 운송 규칙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해상 운송만을 위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ICC가 이렇게 쓰세요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DAP나 DAT나 DDP 이런 것들을 해상 운송 전용으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 무슨 얘기야? 복합 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에 더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DAT를 통해서 복합 운송을 해서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출발한 화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PI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시카고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 규칙이 뭐다? DAT를 쓸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AP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DDP도 쓸 수 있다. 그러면 DAT, DAP, DDT 왜 이렇게
이렇게 알파벳을 자꾸 똑같은 알파벳을 얘기하니까 발음이 꼬이지. 어쨌든 DAT, DAP, DDP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 약간의 의무 차이였죠. 양하 의무를 누가 하느냐, 수입 통관 누가 하느냐.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목적지에 시카고 내륙지에서 시카고 터미널에서 복합 운송을 통해서 물품을 건네줄 때 이런 정형 거래 규칙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쓰기에 적합하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합 운송의 기본적인 내용,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합 운송에 대해서 조금 더 국제 규칙, 복합 운송 국제 규칙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 축제 마지막 날 잘 즐기길 바래요.